구독, 좋아요. 자, 2부 강연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뒤에서 이제 하는 건 내란 전담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부 민주당이 뭔가 수정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집중으로 다룰 텐데, 우선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아 보이는 문제 잠깐 한번 조국 요 관련된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정위에 조국의 딸 조민이 잡혔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국 대표의 딸 이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졌는데, 네. 아마 내용이 이거 조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가족은 예. 좋은 기사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온 가족이 계속적으로 범죄 혐의점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민 씨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어떤 뭐 조작을 했었던 부분들 이걸로 해서 뭐 유죄 확정까지 받고 부모님들은 이미 교도소까지 다 갔다 오신 상황이잖아요. 뭐 네. 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사로 내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조민 씨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학위도 취소되고 그랬습니다만 반성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사실상 인플루언서로서 훨씬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회사를 그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화장품 회사가 최근에 경찰 쪽에서도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정위에서도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네. 이 회사가 세로랩스라는 회사인데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예요. 결국에는 이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지를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화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화장품 전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여기에서 본인들이 오관왕을 했다, 뭐 이런 걸로 홍보를 했는데 실상 이게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이런 거였다는 게 또 드러나서,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물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 건데,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아마 기사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조국 대표가 한 이야기도 보셨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처음에 김포경찰서에서는 일부 무혐의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은 과태료 사안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불기소하는 무혐의 처분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아니 이거 문제됐을 때는 언론에서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무혐의 결정 나온 거는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던, 그게 오히려 잘 모르고 있던 국민들마저도 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있지만 공정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사안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 번 더 들여보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인 거예요. 경찰에서의 무혐의 갖고서는 왜 이거 보도 안 해줍니까? 라고 하지만 공정위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은하님이 관종이라고 댓글을 주셨고, 김태승님은 돈에 환장한 가족이라고 대주셨네요. 지혜김님은 유조가족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가족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국 부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때도 영치금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정경심 그렇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책 인쇄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해서도 뭐 학위가 취소됐지만 화장품 회사 운영하는데 사주는 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건데 좀 안타깝다.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범법행위 이런 것들 드러났을 때 참 차갑게 국민들 돌아서는데 이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 분들이 많은 건지 좀 이중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존경방님과 우영우님이 웅동학원 문제를 다시 좀 제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웅동학원. 예. 참 그거 웅동학원 언제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조민 얘기가 나온 김에 조민 잠깐 얘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입학비리 이 사건이 터져서 수사, 기소, 재판 이 과정이 있었을 때 당시에 조민의 그 행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뭐 수영장이나 해변에 가서 뭐 수영복 입고 이렇게 하는 네.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4차원 행동이 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 조민 이제 사업도 이제 했을 때도 본인의 이걸 공개하면서 지금 아까 이제 돈에 환장한 가족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은 조민하면 어떤 인상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입니까?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로 본인을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을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교도소 들어갔을 때 영치금 받죠. 그리고 교도소 들어간 게 자랑은 아닌데 그 안에서 책 써서 인쇄로 또 돈을 벌죠. 아까 제가 조국 대표가 딸 이야기에 대해서 왜 기자들이 기사 안 써주냐 네네. 이거 얘기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조민 씨의 상황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범법 행위들에 대한 혐의점을 오히려 언급을 하면서 딸의 화장품 회사를 홍보해 주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쨌든 사회 지도층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대표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다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참 책임감 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조민 씨는 대표의 딸이고 뭐 당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뭔가 나서고 이럴 것이라고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국 대표의 가족을 생각할 때 조민 씨에 대해서도 많이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정위에 올라가고 경찰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이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떤 오너 리스크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런 것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마지막 얘기 한번 제가 그럼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조민 사업 관련해서 세로랩스 사업 부분이 지금 제의가 됐는데 네. 아버지로서의 조국 또는 정치인으로서 조국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악재로 생각할지, 그러니까 조국의 일종의 올가미가 될지 아니면 뭐 조국 말대로 일종의 좀 단순한 비즈니스 해프닝으로 끝날지 그분은 어떤 차원에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대표가 본인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성비 사건 터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내년에 뭐 지방선거든 뭐 총선이든 간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아직 뭐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조민 씨가 나름대로 당 전체에 뭐 홍보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상 같은 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봤을 때 강성 지지층들, 이 화장품 사주고 책 사주고 영치금 보내주시는 분들 이 이외에 우리 다른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다, 뻔뻔하다, 창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은 어쨌든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국혁신당이 이름 자체가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네. 독특한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족들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SNS에 우리 딸 얘기 올리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홍보 포인트로 쓰는 독특한 정말 4차원 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정위의 조은민 조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그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봤고요. 자,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간에 뭐 강경파를 중심으로 밀었네 어쨌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란 전담 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일부 사항을 수정을 했다. 주요 사항을 수정을 했다. 뭐 1심보다는 2심부터 주요 내용을 좀 도입을 하는 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 뭐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권과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문제 뭐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 해서 우리는 좀 위원 문제 제기된 것들 많이 좀 걷어냈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위원 문제가 제기되는 사라지는 건지 지금 사라지지 않죠. 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민주당도 알고 그래요.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 요구를 했거든요. 위헌 논란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대법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추천위를 꾸리든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 법무부는 이제 행정부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풀 자체를 만드는 것, 추천위를 통해서 어떤 풀을 만들고 그 풀 안에서 대법원장이 고르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판사들을 이것 자체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민주당도 내부에서 뭐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조국혁신당마저도 조금 아까 또 조국 대표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마저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본인이 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부칙에다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심부터 이미 다 1심은 하고 있잖아요. 2심부터 하겠다 이런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모습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민주당이 뭐 이 재판부 이름도 바꾸고 그렇죠. 처음엔 특별재판부라고 했었는데 네. 우리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이 군사법원 말고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전담 재판부라고 바꿨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뭐 이름만 바꿨다라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명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언론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보더라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하나는 외부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부분은 걷어냈다고 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추천을 하는 추천권과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로 뭐 법관회의와 이제 각급별 그러니까 지역별 판사위에서 추천권을 갖고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뭐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런 또 하나는 것들로 하겠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면서 이것으로써 사법부 내에서의 추천을 하는 거니까 위헌 논란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천위를 꾸려서 이 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작위 배정의 원칙을 벗어난 거다. 그것도 위헌 그렇죠. 사항이라 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작위가 되지 않고 요 사람들 안에서만 대법원장이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로 보면 지금은 사실은 뭐 전담재판부 이런 것은 이름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부에서 아니죠. 서울중앙지법이죠. 서울중앙 형사합의부에서 이미 흔히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내란 뭐 재판 우리로 하면 이제 비상계엄 재판을 이미 중앙지법 형사부에서
뭐 거의 예전 그렇게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다른 사건들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인사를 해서 그 재판부에 특별하게 한 분의 판사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그리고 속도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인사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최근에 뭐 많은 사람들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번 영장이 기각이 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예. 영장 전담 재판부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도 자체가 너무 뻔한 거죠. 영장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대해서는 100% 발부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법원의 어떤 징계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의 내부의 판사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겠다.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라는 것은 완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준 판사들은 다 100점 만점이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분들은 어디 지금 대법관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지만 네네. 뭐 이분들은 이제 빵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 오지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이게 실제로 법이 시행이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법안 자체도 발의를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리고 법관들의 인사 평가 시스템을 본인들이 개입하겠다라고 계속하고 있는 게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거든요. 네.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제에 있어서 결국 사법부 하나만 남아 있는데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 수반이 있고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의 폭주가 뭐 그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은 싫은 거죠. 싫으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인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최근에 자존심을 구긴 1인 1표제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1일경에 뭐 그 이후쯤에 전담재판부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데 네. 진행은 이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들의 용어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위헌 혐의의 피고인의 경우에 이 구속기간을 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6개월인데 2개월 이렇게 연장해서 6개월까지 최대할 수 있는데 그 2배인 1년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사면복권도 제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6개월 그 6개월씩 이렇게 구속을 해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임의로 어떠한 혐의점에 대해서는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역시 또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고인에게 굉장히 이것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무죄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사면복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는 게 또 헌법에 명문이 되어 있는데 요제는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서 나와 있지 않은 제한을 법으로서 지금 입법부의 법률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을 네네네.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이것도 위헌 논란이 있어서 또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위헌 논란이 있는데 강경인 의원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인터뷰를 한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허술한 법안이라는 것,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그간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근거로 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송 문제하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문제가 네, 주로 이제 구속 취소. 근거였잖아요. 구속 취소가 주로 이제 근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은석 특검팀에서 조희연 이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조희연 아니고 조희대 조희대 지기현. 예, 이름이 죄송합니다. 조금 비슷하시기는 한데. 조희대 지기현 네. 두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간의 설치 근거가 다 무너진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형식적으로.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로 끝내버린 거잖아요. 역시나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굉장히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가 개입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란 특검의 결론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어주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 특검에서 그런 증거 없다, 완전히 무혐의다라고 해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로만 구성하겠다라는 야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각오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특히 이제 정청래 추미애 이런 당 대표나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 빠진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형식이라도 거칠이라도 끌고 가겠다. 그거조차도 남을 수 있을까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금 지도부에다 법사위원장직 내려놓겠다. 아 예.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한 1월 정도까지는 할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같은데 광역지자체장 출마하려는 분들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쿠팡 그 상무랑 식사했던 것 때문에 조금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 본인도 원래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중진 의원들인데 이들이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계속 강성의 발언을 내는 것이 당 전체에게는 위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이게 내부에서는 조금 부글부글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당대표 스스로가 저렇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동안 이런 상황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 내부의 심각한 갈등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어떤 심한 주도권 싸움의 현장.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처 간의 싸움 문제에 그치는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외교부가 그동안 주도해서 진행했던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이제 한미 간의 정례 협의체가 있는 거죠. 거기에 통일부가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일단 내부 주도권 싸움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국과 별도로 정책 협의체를 통일부는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상황 이 조치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 시작했을 때 인선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게 지금 점점 터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를 좀 섞어서 인선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거 나중에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지금 뒤에 사진 나오니까 저분들이 옛날 통일부 장관들이에요. 예. 이 통일부 장관들이 성명서를 냈는데 저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외교부는 전문성이 없고 그래요?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일부 지금 장관도 물론 좀 강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죠. NSC의 수장을 본인이 맡아야 된다.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장관들, 그러니까 본인 민주당 쪽 계열의 통일부 장관들인데 이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통일부가 외교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결국에는 대북 관계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통일부, 외교부 그 정책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함께 만나는 건데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장관이 이제 실무진들한테 가지 말라라고 해갖고는 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미국과 별개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왔고 핵잠에 대해서도 정리할 부분들이 많고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을 주면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핵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성락 실장이 어제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네. 가서 조인트 팩트시트 나머지 부분들 좀 정리하겠다. 미국 의회에도 좀 설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갔는데 그때도 나가면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통일부랑 외교부 이렇게 엇박자 나는 것처럼 내부에 자주파 동맹파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앞으로 뭐 NSC 통해 가지고 원보이스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있고 결국에는 조금 인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통일부와 외교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고 그 주도권 싸움이 한미 정례 협의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친북 친중 노선에 입각한 주로 자주파라고 불리는 세력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뭐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한미 관계를 오히려 더 중시하는 사실은 동맹파 간의 일정한 노선 투쟁이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국민들은 보시는 거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동맹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NSC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고 통일부 장관이 다시 수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자주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 에이펙 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김정은을 만나려고 했지만 본인은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는데 네. 결국에는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지금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자주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핵잠 같은 경우에도 우리로서는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김정은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물꼬를 트고 어떤 인물로서의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는 게 미국 입장, 특히 트럼프라는 개인의 독특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선을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외교의 영역인데 아까 그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는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자중질환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너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내부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일부가 별도로 만일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아니 외교부와 정례적으로 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 문제도 논의하고 정책적 조율 사항이 있으면 종식을 해오고 또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는 그런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그걸 해왔는데 통일부가 별도로 해서 논의하자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냐 왜 이 한국 정부는 두 개의 입장이 따로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도 출국 네. 과정에서 원보이스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원보이스 아니라는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예.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일 것인지 상상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대통령이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네네.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을 했을 때도 위성락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라고 좀 진화를 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자주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 따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향후의 인사 과정에 있어서 자주파가 더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특히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자주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자주파에서는 이게 미국이 너무 앞서간다. 이게 맞지가 않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미 워킹 그룹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해보니까 오히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더라. 약간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속도에 있어서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그동안은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자주파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본인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미국과의 워킹 그룹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쪽을 만났을 때 어떠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내부 갈등 외부에 공개될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위성락 실장이 지금 경고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가? 실용외교라는 표현도 지금 정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 좋은 말로 갖다 붙이니까 실용 외교죠. 사법 개혁이라고 붙이고 뭐 좋은 말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다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게 좋은 뜻을 오히려 곡해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추세로 한번 조금 봐보면 뭐 19일에 지금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부가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상태라고 하면 통일부는 그런 별도로 실제로 미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걸 계속 추진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협의체를 만들까? 통일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구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장관 되자마자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워킹그룹을 만들었던 것도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통일부와 외교부에서의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원보이스로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나랑 미국이랑 따로 얘기할래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에 신뢰를 더 갖고 이런 방향들을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정리한다는 것은 인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지금 친중 친북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주파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중시한 동맹파들의 내부 노선 투쟁, 주도권 싸움 그리고 조민 문제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